이삿짐을 싸고 있었다. 30년 살던 집이다. 거실, 안방, 부엌, 박스에 물건을 넣고 테이프로 봉하고 매직으로 이름을 썼다. 주방용품, 겨울옷, 책. 하루 종일 했는데도 끝이 안 났다. 30년치 물건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아이 방에 들어갔다. 짐은 이미 다 나갔다. 아이가 직접 와서 가져간 것이다. 텅 빈 방이었다. 벽지에 포스터 자국만 남아 있었다. 못구멍 2개. 그 자리에 뭐가 붙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이는 기억할까? 그런데 문틀에 뭔가가 보였다. 연필로 그어놓은 줄. 숫자가 적혀 있었다. 2001년 9월 110. 그 아래 2003년 3월 118. 또 아래 2005년 8월 130. 아이의 키를 잴 것이다. 매년 명절이면 문틀에 세워놓고 머리 위에 연필을 대고 줄을 긋고 날짜와 키를 적었다. 마지막 줄은 2010년 1월 165. 그 뒤로는 줄이 없다. 중학생이 되면서 아이가 키를 안 재겠다고 했다. 아빠 손이 머리에 닿는 게 싫다고 했다. 서먹해지기 시작한 때였다. 줄은 거기서 멈췄다. 줄은 멈췄는데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그 아이가 34이다.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다른 도시에 산다. 110에서 165까지 55cm. 이 안에 유치원 입학이 있었다. 자전거를 배운 여름이 있었다. 첫 안경을 쓴 날이 있었다. 아이가 자다가 열이 올라 응급실에 갔던 새벽이 있었다. 55cm에 10년이 들어있다. 10년이 55cm다. 이렇게 짧다. 그런데 짧은 것이 아니다. 짧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 안에서 하루하루는 길었다. 아이가 열이 나면 밤이 안 갔다. 체온계를 들여다보고 이마를 짚어보고 해열제를 먹이고 또 들여다보고 그 밤은 1년 같았다. 시험 기간에 아이 옆에 앉아 있으면 일주일이 한 달 같았다. 방학은 끝이 없었다. 그때의 하루는 길었다. 그런데 돌아보면 10년이 순식간이다. 하루는 길고 10년은 짧다. 왜 그런가? 안에서 사는 것과 밖에서 돌아보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른가? 짐을 다 뺐다. 텅 빈 거실. 벽에 시계만 남아있다. 째깍째깍. 이 시계가 30년을 세었다. 아이가 태어난 날도 이 시계 밑에서 시작되었다. 아이가 집을 나간 날도 이 시계 밑에서 끝났다. 시계를 벽에서 뗐다. 뒤집었다. 건전지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뗀 적 없다. 이 시계는 30년 동안 같은 속도로 갔다. 째깍째깍. 한 번도 빨라진 적 없고 한 번도 느려진 적 없다. 그런데 나에게는 빨라졌다. 20대의 째깍과 60대의 째깍이 다르다. 같은 일초인데 무게가 다르다. 왜 다른가? 시계는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나다. 당신에게도 이런 줄이 있지 않은가? 문틀이 아닐 수도 있다. 앨범 속 사진의 날짜, 일기장의 첫 페이지, 졸업장에 찍힌 연도, 보험증서에 적힌 가입일.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같은 말이 나온다. 벌써 20년이야? 하는 순간 그 20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다. 분명히 살았다. 하루하루를 빠짐없이 살았다. 그런데 돌아보면 한 장의 사진 같다. 두꺼운 앨범이 아니라 사진 한 장. 시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한 사람은 시간 앞에서 고백했다. 모른다고. 한 사람은 시간을 2개로 쪼갰다. 시계의 시간과 마음의 시간으로. 한 사람은 강물에 들어갔다. 같은 물이 아니라고. 한 사람은 산에 앉았다. 지금이 전부라고. 한 사람은 손을 폈다. 잡을 것이 없다고. 5개의 답이 서로 모순된다. 그런데 따라가고 나면 문틀의 줄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째깍째깍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한다.
손주가 물었다. 할아버지, 시간이 뭐야? 멈췄다. 대답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60년 넘게 시간 속에서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잠들었다. 달력을 넘기고 생일을 세고 명절을 보냈다. 시간이 뭔지 모르고 산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런데 막상 설명하려니 말이 안 나왔다. 시간은 그러니까 시계를 가리키면 될까? 저기 째깍째깍 하는 게 시간이야. 그런데 시계가 시간인가? 시계가 멈추면 시간도 멈추는가? 아니다. 시계가 고장나도 시간은 간다. 시간은 지나가는 거야. 이것도 이상하다. 지나간다는 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미래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그 미래는 어디에 있고 그 과거는 어디로 갔는가? 손주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 이상한 일이다. 평생 시간 안에서 살았는데 시간이 뭔지 모른다. 약 1600년 전에 한 사람이 정확히 같은 경험을 했다. 397년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13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신에게 바치는 고백이자 자서전이다. 그 11권에서 시간이라는 주제를 깊이 다루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썼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내게 묻지 않으면 나는 안다. 누군가 물어서 설명하려 하면 모른다. 손주의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힌 그 경험이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 시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시간을 아는 사람도 없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발견한 첫 번째 역설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자. 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미 갔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거는 없다.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래도 없다. 현재는? 현재는 있다. 그런데 현재란 무엇인가? 올해? 올해는 12달이다. 이번 달? 이번 달은 30일이다. 오늘? 오늘은 24시간이다. 이 시간? 이 시간은 60분이다. 2분? 2분은 120초다. 2초? 2초는 쪼개면 쪼갤수록 현재는 가늘어진다. 끝까지 쪼개면 현재는 두께가 없는 점이 된다. 머무를 틈도 없이 미래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경계선.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과거는 이미 없고 미래는 아직 없고 현재는 머무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간은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이 무섭다. 무섭지만 정직하다.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을 생각해보라. 시간이 없다. 시간이 남는다. 시간을 아꼈다. 이 말들은 시간이 무엇인가처럼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물건처럼. 잡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한다. 잡아보라. 어디에 있는가? 퇴직하면 이런 말을 듣는다. 시간이 많으시겠네요. 이상한 말이다. 시간은 퇴직 전에도 같은 양이었다. 하루 24시간. 달라진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을 채우던 것들이 사라진 것이다. 출근, 회의, 보고서, 야근. 이것들이 빠지자 시간이 텅 비었다. 텅 빈 시간 앞에 서니까 시간이 많아졌다고 느낀다. 그런데 많아진 것이 아니다. 드러난 것이다. 원래 그만큼 있었는데 바쁨으로 덮어놓고 있었을 뿐이다. 새벽에 잠이 깨서 천장을 볼 때, 오전 10시에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점심을 먹고 오후 내내 할 일이 없을 때, 이때 시간은 느리다. 끔찍하게 느리다. 째깍째깍이 하나하나 들린다. 시계가 느려진 것이 아니다. 시간을 채우던 것들이 사라져서 시간의 맨 얼굴이 보이는 것이다. 그 맨 얼굴은 텅 비어 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말한다.
벌써 퇴직한 지 1년이야? 하루는 길었는데 1년은 짧다. 이 역설, 다시 돌아온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역설을 풀기 위해 시간의 장소를 바꿨다. 시간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시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와 달의 움직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시간은 마음 안에 있다. 고백록 11권 20장에서 그는 이렇게 정리했다. 시간은 세 개가 아니라 하나다. 현재만 있다. 다만 현재가 세 가지로 나뉜다.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다. 현재의 현재는 주시다. 미래의 현재는 기대다. 이것을 우리 삶에 가져와 보자. 아이의 입학식을 떠올린다. 운동장이 보이고 교복 냄새가 나고 아이가 손을 흔들었다. 이것은 30년 전 일이다. 그런데 지금 떠올리는 이 순간, 그 입학식은 지금 여기에 있다. 기억이라는 형태로. 과거가 돌아온 것이 아니다. 기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내년 명절을 생각한다. 아이가 올까 안 올까? 무슨 선물을 사줄까?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걱정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기대라는 형태로. 미래가 와 있는 것이 아니다. 기대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귀가 소리를 받아들이고 머리가 의미를 떠올리고 있다. 이것이 주시다. 현재의 현재. 그런데 이 주시는 얼마나 짧은가? 한 문장을 듣는 사이에 앞 문장은 이미 기억으로 넘어갔고 다음 문장을 기대하고 있다. 주시는 기억과 기대 사이에 낀 바늘끝 같은 것이다. 세 개의 현재, 기억, 주시, 기대. 이 셋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 항상 잠을 잘 때도 꿈이라는 형태로 기억이 작동한다. 잠에서 깨면 곧바로 기대가 시작된다. 오늘 뭘 해야 하지? 몇 시에 어디를 가야 하지? 마음이 쉬는 시간은 없다. 지난 화요일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나는가? 먹은 건 확실한데 뭘 먹었는지 모른다. 기억에 남지 않은 시간은 존재했던 것인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리로 보면 기억 안에 없는 과거는 아무 데에도 없다. 있었는데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억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무섭다. 생각해보라. 지난 1년을 돌아보자. 1년은 365일이다. 이 365일 중에서 선명하게 기억나는 날이 며칠인가? 10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은가? 나머지 355일은 어디로 갔는가? 살았다. 분명히 살았다. 밥을 먹었고 잠을 잤고 길을 걸었다. 그런데 기억이 없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라면 기억이 없는 그 355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다. 기억이 풍부한 시간만이 긴 시간으로 남는다.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낯선 곳에 갈 때, 처음 하는 일을 할 때, 이럴 때 기억이 촘촘하게 쌓인다. 그래서 그 시간이 돌아보면 길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 기억이 뭉개진다. 월요일과 금요일이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돌아보면 짧다. 10년이 순식간이었다는 것은 10년이 빨리 간 게 아니다. 기억할 것이 적었다는 뜻이다. 바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기억나는 것이 몇 장면 안 된다. 그 말은 살았는데 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일 수 있다. 여기서 한 번 더 뒤집어 보자. 그렇다면 반대로 기억이 선명한 시간은 무엇이었나? 아이가 태어난 날, 부모가 돌아가신 날, 배우자와 처음 만난 날, 큰 병을 앓은 때, 직장을 잃은 때, 이것들이 선명하다. 왜 선명한가? 감정이 강했기 때문이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감정이 강하면 기억이 찍힌다. 무덤덤한 날은 사라진다. 이것은 아이러니다. 가장 아팠던 시간이 가장 오래 남는 시간이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가장 풍부한 시간이다. 행복했던 시간은 의외로 흐릿하다. 그때 좋았다는 기억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좋았는지 말하기 어렵다. 반면에 힘들었던 시간은 디테일까지 기억난다. 병실의 냄새, 의사의 표정, 복도의 형광 등 전부 남아있다. 그렇다면 좋은 시간은 짧고 나쁜 시간은 긴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면 기억이 찍힌다. 슬픔만이 기억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놀라움도, 설렘도, 경이로움도 기억을 만든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에는 위로도 있다. 기억이 풍부하면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 이것은 미래에도 적용된다. 지금부터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된다. 처음 가보는 곳에 가고,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처음 해보는 것을 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1년이 10년처럼 풍부해진다. 나이와 상관없다. 기억의 밀도가 시간의 밀도를 결정하니까.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이것을 증명하는 순간이 있었다. 386년 31살이었다.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울고 있었다. 오랫동안 방탕하게 살아왔다. 바꾸고 싶었지만 바꾸지 못했다. 얼마나 더 내일이라 할 것인가? 왜 지금이 아닌가? 그때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어서 읽어라. 옆에 놓아두었던 바울 서간집을 집어들어 펼쳤다. 로마서 13장 13절이 눈에 들어왔다. 한순간이었다. 그 순간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수사학 교수직을 버리고 세례를 받고 수도자가 되었다. 한순간이 인생을 바꿨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다. 시간의 질이다. 30년이 한 장면으로 뭉개질 수도 있고 한순간이 평생을 가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그림자가 있다. 이듬해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 머물렀다.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였다. 모니카는 아들의 회심을 위해 평생을 기도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원에 대해, 신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둘은 잠시 동안 시간 너머의 것을 함께 엿보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모니카가 쓰러졌다. 9일간 앓다가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썼다. 나의 영혼이 상처받았다. 나의 삶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삶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간의 잔인한 면이다. 시간은 마음 안에 있다고 했다. 기억으로, 주시로, 기대로.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기대가 사라진다. 다음 명절에 전화를 걸 기대, 생신에 찾아뵐 기대, 아프면 간호할 기대. 이 기대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미래의 현재가 무너지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삶이 찢어졌다고 한 것은 비유가 아니다. 시간이 실제로 찢어진 것이다. 기대로 이어져 있던 미래가 끊어진 것이다. 부모를 보낸 사람이라면 안다. 명절에 전화기를 드는 습관이 남아있다. 번호를 누르려다 멈춘다. 기대가 아직 몸에 남아있는데 대상이 없다. 이 엇갈림이 슬픔이다. 시간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슬픔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슬픔을 견뎠다. 울지 않으려 했다. 기독교인이니까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국 울었다. 신 앞에서 우는 것은 허락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시간의 철학자가 시간의 잔인함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무너졌기 때문에 시간을 이해한 것일 수도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 시편 낭송을 비유로 들었다. 시편을 읽기 시작하면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은 기대로 앞에 펼쳐져 있다. 읽어나갈수록 기대는 줄어들고 기억이 늘어난다. 지금 읽고 있는 한 음절에 주의가 머문다. 다 읽고 나면 전체가 기억으로 바뀐다. 기대가 주의를 거쳐 기억으로 변해가는 이 과정이 시간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말했다. 인생이라는 긴 시편을 읽고 있는 것이다. 아직 살지 않은 부분이 기대로 펼쳐져 있고, 지금 이 순간이 주의이고, 살아온 부분이 기억이다. 이 비유에서 한 가지가 선명해진다. 시간의 질은 주위에 달려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주시하고 있는가? 눈앞의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을 놓치고 있는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시간은 마음의 늘어남이었다. 라틴어로 디스텐티오 아님이,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찢어져 늘어나는 것. 이것이 시간이다. 그리고 이 찢어짐 속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지금이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시간이 마음 안에 있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빨라지는가? 20대에는 1년이 끝없이 길었는데 60대에는 1년이 한 달처럼 지나간다. 같은 마음인데 왜 다르게 흐르는가? 이 질문을 정확히 짚은 사람이 있었다. 시계의 시간과 마음의 시간을 갈라놓고 둘 사이의 간극을 들여다본 사람. 25, 첫 출근일을 떠올려 보자.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새 양복을 입었다. 넥타이를 몇 번이나 다짐했다. 지하철을 탔다. 사람들 틈에 끼어 서서 심장이 뛰었다. 회사 건물이 보였다. 로비가 크고 높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사무실 문을 열었다. 낯선 얼굴들, 낯선 냄새, 형광등 불빛. 자기 자리를 찾아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뭘 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 하루는 얼마나 길었는가. 8시간이 하루 같았다. 점심시간이 올 때까지가 영원 같았다. 이제 30년을 건너뛰자. 퇴직 전 마지막 주. 아침에 일어났다. 양복을 입었다. 넥타이를 한 번에 맸다. 지하철을 탔다. 사람들 틈에 서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 회사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사무실 문을 열었다. 다 아는 얼굴, 다 아는 냄새. 자기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자동으로 움직였다. 그 하루는 얼마나 짧았는가. 8시간이 1시간 같았다. 같은 8시간이다. 시계는 같은 속도로 갔다. 그런데 체험은 완전히 달랐다. 이 차이를 설명한 사람이 있다. 1889년 파리에서 한 철학자가 박사 논문을 썼다. 앙리 베르그손. 이 논문의 제목을 번역하면 시간과 자유의지다. 30살 무렵에 쓴 이 책에서 그는 시간을 두 개로 쪼갰다. 하나는 시계의 시간이다. 베르그손은 이것을 공간화된 시간이라 불렀다. 시계는 시간을 공간처럼 다룬다. 1초, 2초, 3초. 칸을 나누고 줄을 긋는다. 진주 목걸이처럼 알맹이가 나란히 놓여 있다. 하나하나 똑같은 크기. 하나하나 독립적. 이것이 시계가 보여주는 시간이다. 수학과 과학의 시간이다. 다른 하나는 마음의 시간이다. 베르그손은 이것을 지속이라 불렀다. 프랑스어로 듀이레. 이 시간은 진주 목걸이가 아니라 실뭉치 같다. 실뭉치는 감을수록 커진다. 새 실이 감기면 이전의 실 위에 쌓인다. 아래의 실이 사라지지 않는다. 전부 남아있다. 마음의 시간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에 과거의 모든 경험이 쌓여 있다. 분리되지 않고 녹아들어 있다. 이것을 멜로디로 생각해보자. 노래를 듣고 있다. 첫 번째 음이 울린다. 두 번째 음이 울린다. 세 번째 음이 울린다. 그런데 멜로디가 느껴지려면 첫 번째 음이 사라진 뒤에도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음과 겹쳐야 한다. 세 번째 음과 이어져야 한다. 음 하나하나를 잘라서 따로 들으면 멜로디가 아니다. 소음이다. 흐름 자체가 음악이다. 시간도 그렇다. 지금 이 순간은 과거의 모든 순간과 겹쳐 있다. 분리하면 의미가 없다. 흐름 자체가 시간이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가? 첫 출근일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25세 첫 출근일. 모든 것이 새로웠다. 새 양복의 감촉, 지하철의 냄새, 사무실의 형광등, 하나하나가 기억에 찍혔다. 경험이 촘촘하게 쌓였다. 마음의 시간이 빽빽했다. 그래서 하루가 길었다. 퇴직 전 마지막 주, 모든 것이 익숙했다. 양복도, 지하철도, 사무실도, 뇌가 새로 기록할 것이 없었다. 자동 조종이었다. 경험이 뭉개졌다. 마음의 시간이 텅 비었다. 그래서 하루가 짧았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 보자. 젊을 때 시간이 느린 것은 행복해서가 아니다. 낯설어서다. 모든 것이 처음이니까 하나하나를 겪어야 했다. 불안하고 긴장되고 서툴렀다. 그래서 느렸다. 나이 들어 시간이 빠른 것은 불행해서가 아니다. 익숙해서다. 세상의 대부분을 이미 겪었으니까 새로 겪을 것이 적다. 편하고 능숙하고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빠르다. 한 번 더 뒤집어 보자. 느린 것이 좋은 것이고 빠른 것이 나쁜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젊을 때의 느린 시간에는 고통이 있었다. 모르는 것 투성이었고 실수를 두려워했고 남의 눈이 무서웠다. 그 느림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은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다.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는 것은 삶이 반복으로 채워져 있다는 신호라는 것. 이것을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장면에 대입해보자. 아이를 키울 때를 떠올려보자. 아이가 처음 걸었다. 처음 말했다. 처음 아빠라고 불렀다. 이런 날들은 하나하나가 사건이었다. 기억에 선명하게 찍혔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의 시간은 돌아보면 길다. 풍성하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달라졌다. 아침에 깨우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재우는 반복. 월요일과 금요일이 구별되지 않았다. 3년이 한 덩어리로 뭉개졌다. 돌아보면 짧다. 비어있다. 직장도 마찬가지다. 입사 첫 해, 부서 배치, 첫 프로젝트, 첫 야근, 첫 회식. 전부 기억난다. 10년 차. 보고서, 회의, 점심, 회의, 보고서, 뭉개진다. 20년 차. 뭉개짐이 가속된다. 30년 차. 퇴직이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다. 벌써? 이 벌써가 베르그손이 말한 것이다. 마음의 시간이 텅 비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작년에도 같은 병원, 같은 의사였다. 대기실에 앉아서 번호를 기다렸다. 옆에 앉은 사람이 말했다. 1년이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고개를 끄덕였다. 1년 전에도 같은 대기실에서 같은 말을 했다. 1년이 빠른 것이 아니라 1년 사이에 새로운 것이 없었던 것이다.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처음 가는 나라, 낯선 거리, 모르는 언어. 3일이 한 달 같았다. 모든 것이 새로워서 하루하루가 빽빽했다. 돌아와서 돌이켜보면 그 3일이 일상의 3개월보다 길다. 기억에 남는 것이 더 많으니까. 처음 해외여행을 간 날을 기억하는가? 공항의 흥분, 비행기 안에서의 긴장, 도착한 나라의 공기 냄새. 이 기억들은 30년이 지나도 선명하다. 그런데 지난달 월요일에 뭘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선명함의 차이. 이것이 마음의 시간이다. 베르그손은 1922년 4월 파리 철학회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났다. 물리학의 시간과 철학의 시간이 정면으로 충돌한 자리였다. 아인슈타인은 잘라 말했다. 철학자의 시간은 없다. 물리학의 시간만이 실제한다고. 베르그손은 반박했다. 시계가 측정하는 시간과 살아있는 존재가 체험하는 시간은 다르다고. 시계의 시간은 균질하지만 체험의 시간은 불균질하다고. 물리학의 시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물리학계에서 이 논쟁은 아인슈타인의 승리로 기록되었다. 베르그손의 시간은 과학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부정할 수 없었다. 아인슈타인의 시간으로는 왜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라지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시계로는 체험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 말년의 베르그손은 심한 관절염에 시달렸다.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192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몸이 굳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1940년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했다. 베르그손은 유대인이었다. 비시 정부는 모든 유대인에게 경찰서에 등록하라고 명령했다. 베르그손은 프랑스 최고의 지성인이었다. 면제를 제안받았다. 거부했다. 유언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 나의 사유는 가톨릭에 점점 가까워졌다. 그 안에서 유대교의 완전한 완성을 보았다. 그러나 개종하지 않았다. 반유대주의의 무서운 물결이 세계를 휩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일 박해받을 사람들 곁에 남고 싶었다. 목욕 가운을 입고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등록줄에 섰다고 전해진다. 경찰 서류에 네 단어를 적었다. 학자, 철학자, 노벨상 수상자, 유대인. 1941년 1월 초.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기관지염이었다. 시간의 철학자가 자기 시간의 마지막을 어떻게 썼는가. 면제를 받아 편안하게 죽을 수 있었다. 거부했다. 남은 시간을 선택한 것이다. 그것도 줄을 서는 데 썼다. 박해받을 사람들의 줄에. 마지막 말은 이렇게 전해진다. 여러분, 5시입니다. 수업은 끝났습니다. 교단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다운 말이었다. 이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시간이 남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면제를 받아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었다. 그는 줄을 선택했다. 박해받을 사람들의 줄을,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자. 퇴직 후 아침에 일어난다. 할 일이 없다. 시간이 텅 비어 있다. 이것은 빈곤인가, 풍요인가? 베르그손의 눈으로 보면 이 텅 빈 시간은 가능성이다. 30년간 반복으로 채워져 있던 시간이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새 양복의 감촉처럼 낯선 아침이 된 것이다. 이 낯섦이 시간을 느리게 만든다. 퇴직 직후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것은 불행해서가 아니다. 새로워서다. 문제는 그 새로움이 곧 사라진다는 것이다. 퇴직 후의 일상도 금방 반복이 된다. 아침에 산책, 점심에 집밥, 오후에 텔레비전. 이것이 루틴이 되면 시간은 다시 빨라진다. 1년이 순식간이 된다.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된다. 처음 가보는 곳에 가면 된다. 처음 배우는 것을 배우면 된다. 그러면 마음의 시간이 촘촘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어둘 것이 있다. 이것은 위로인가 압박인가? 뭔가를 해야 시간이 의미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오후는 무가치한가? 비가 오는 오후에 창밖을 보고 있는 시간. 배우자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는 시간. 이것은 낭비인가? 베르그손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니다. 그 시간도 흐르고 있다. 실뭉치에 감기고 있다. 다만 새로운 실이 아니라 같은 색 실이 감기는 것이다. 실뭉치는 커지고 있다. 텅 빈 것이 아니다. 빗소리를 듣고 창밖의 빗줄기를 보고 옆 사람의 체온을 느끼는 것. 이것도 시간이 쌓이는 방식이다. 시계의 시간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오후다. 마음의 시간으로 보면 고요가 쌓인 오후다. 둘 다 시간이다. 어느 것이 더 진짜인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자. 시계의 시간과 마음의 시간이 다르다면 어느 것이 진짜인가? 둘 다 진짜이면서 둘 다 가짜라면? 강물을 본 적이 있는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강을 보고 있는데
어제의 물은 이미 없다. 시간도 그렇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동창회에 나갔다. 같은 식당이다. 매년 같은 곳, 같은 자리에 앉았다. 같은 메뉴를 시켰다. 그런데 빈자리가 있었다. 작년까지 앉아있던 사람이 올해는 없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모두 알고 있으니까 자기에게도 그 차례가 온다는 것을. 같은 식당, 같은 자리, 같은 메뉴. 그런데 같은 동창회인가? 아니다. 작년의 동창회와 올해의 동창회는 다른 동창회다. 빈자리가 생겼으니까 빈자리 하나가 전체를 바꿔놓았다. 옆자리 친구의 얼굴을 보았다. 30년 전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다. 그때는 까만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구내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었다. 지금은 머리가 하얗고 눈가에 주름이 깊다. 같은 사람인가?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 같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도 그렇다. 3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인가? 얼굴이 다르고 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30살 때 중요하던 것이 60살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40대에 화나던 것이 지금은 웃음이 난다.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안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기원전 6세기 에페소스라는 도시에 한 사람이 살았다. 소아시아 해안의 도시, 지금의 터키 서쪽이다. 이 사람의 이름은 헤라클레이토스. 귀족 가문이었으나 왕위를 동생에게 넘기고 사람들을 피해 살았다고 전해진다.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아이들과 공기놀이를 했다. 시민들이 의아해하며 쳐다보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무례한들아, 너희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은가? 어둠의 철학자라 불렸다. 수수께끼처럼 말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단 한 권의 책을 썼으나 원본은 사라졌다. 다른 사람들이 인용한 단편만 130여 개 남아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강물에 대한 말이다. 같은 강에 들어서는 자에게 또 다른 물이 흘러온다. 이것이 가장 원형에 가깝다고 학자들은 본다. 더 잘 알려진 말은 이것이다. 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이 버전은 후대에 전해지면서 단순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심은 같다. 강을 생각해보자. 한강에 오늘 발을 담갔다. 내일 같은 자리에 발을 담근다. 같은 한강인가? 이름은 같다. 자리도 같다. 그런데 물이 다르다.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갔다. 지금 발에 닿는 물은 어제 상류에 있던 물이다. 같은 강인데 같은 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같은 강이 맞는가? 여기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진짜 통찰이 나온다. 학자들은 원래 단편의 뜻이 모든 것이 변하니까 아무것도 같지 않다가 아니라 오히려 변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유지된다는 것이었을 수 있다고 본다. 강이 강인 것은 물이 흐르기 때문이다. 물이 멈추면 강이 아니라 웅덩이다. 흐름이 강을 강으로 만든다. 변화가 정체성을 만든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 형제자매와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같은 사건인데 기억이 다르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아니야, 그렇게 안 하셨어. 누가 맞는가? 어쩌면 둘 다 맞지 않을 수 있다. 기억은 녹화기가 아니다. 떠올릴 때마다 조금씩 바뀐다. 감정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시간이 지나면 세부가 흐려지고 없던 것이 추가되기도 한다. 기억 속의 나도 같은 나가 아니다. 20대에 떠올린 아버지와 60대에 떠올린 아버지가 다르다. 같은 사건인데 다른 감정이 든다. 그때는 억울했던 것이 지금은 이해가 된다. 기억이 바뀐 것인가? 내가 바뀐 것인가? 아마 둘 다일 것이다. 배우자의 얼굴도 마찬가지다.
매일 보니까 변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옛날 사진을 꺼내서 비교하면 깜짝 놀란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매일 보면서도 같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왜 그런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바뀌면 놀라지만 매일 조금씩 바뀌면 연속으로 느낀다. 강물이 흐르듯이. 헤라클레이토스의 강물은 시간 자체의 비유이기도 하다. 같은 시간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오늘의 아침과 내일의 아침은 같은 아침이 아니다. 같은 시계가 같은 소리를 내지만 그 째깍째깍 속에 같은 째깍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무서운가? 무섭다.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 잡을 수 없다는 것, 지금 이 순간도 말하는 사이에 이미 과거가 된다는 것. 그런데 뒤집어 보면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흐르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연못의 물은 고여 있다. 고여 있으면 썩는다. 강물은 흐른다. 흐르기 때문에 맑다. 흐르기 때문에 살아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려운가? 몸이 변하는 것이 슬픈가? 헤라클레이토스라면 이렇게 물을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가? 변하지 않는 것은 돌이다. 돌은 만년을 버틴다. 그런데 돌은 살아있지 않다. 동창회의 빈자리. 이것도 강물이다. 작년의 동창회에서 올해의 동창회로 물이 흘렀다. 한 사람이 빠져나갔다. 슬프다. 그런데 그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자세히 본다. 오늘 만남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이 암이 만남을 깊게 만든다. 명절마다 같은 풍경인데 매번 다른 감정이 드는 것도 이것이다. 같은 집, 같은 상차림, 같은 사람들. 그런데 올해의 명절은 작년의 명절과 다르다. 나이 한 살이 더 들었다. 손주가 한 뼘 더 컸다. 배우자에게 흰머리가 몇 가닥 더 늘었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같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집도 마찬가지다. 30년 산 집이라고 했다. 같은 집인가?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벽지가 새 것이었다. 지금은 군데군데 눌린 자국이 있고 가구가 닿는 곳은 색이 바랬다. 부엌 바닥에 자국이 있다. 냉장고를 옮겼을 때 생긴 것이다. 현관 열쇠를 꽂는 구멍이 헐거워졌다. 10,000번 넘게 돌렸으니까 이 집은 30년 전의 집이 아니다. 천천히 닳고 긁히고 바래면서 지금의 집이 된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거울을 매일 본다. 매일 같은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10년 전 사진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이다. 매일 0.01mm씩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하나씩 하얗게 변하고 피부가 미세하게 처졌다. 매일은 눈치를 못 챈다. 10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다. 변화가 너무 느려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오래 산 부부가 닮아간다는 말이 있다. 이것도 같은 강물이다. 서로의 표정을 수만 번 보고 서로의 말투를 수만 번 듣고 서로의 습관을 수만 번 겪으면서 조금씩 스며든다.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흘러가는 것이다. 같은 강물 위에서 나란히 떠내려가는 것이다. 물은 계속 바뀌지만 나란히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 보자.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 슬픈 일인가? 헤라클레이토스의 눈으로 보면 반대다. 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슬프다. 변하지 않는 관계, 변하지 않는 대화, 변하지 않는 일상.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굳어있는 것이다. 웅덩이다. 강물이 아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과거의 어느 순간을 고정하고 싶어 한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으니까. 그런데 그때가 좋았던 것은 그때가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일이 바뀌고 있었고,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 흐름이 살아있음이었다. 그 흐름을 멈추고 싶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멈추고 싶다는 것이다. 여기서 앞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이 마음 안에 있다고 했다. 기억과 기대로. 헤라클레이토스는 한 발 더 나아간다. 기억 속의 과거와 지금의 나 사이에 같은 것은 없다고. 기억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창문이 아니다. 지금의 내가 과거를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20대에 떠올린 아버지와 60대에 떠올린 아버지가 다른 것은 아버지가 바뀐 것이 아니다. 나라는 강물이 흐른 것이다. 베르그소는 시계의 시간과 마음의 시간을 나누었다. 헤라클레이토스에게는 그 구분 자체가 의미 없을 수 있다. 시계도 흐르고 마음도 흐른다.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흐름의 다른 면이다. 이 흐름에는 한 가지 특별한 성질이 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강물이 바다로 간 뒤에 강으로 돌아오지 않듯이 오늘 한 말을 내일 취소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사과할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체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시간의 무게다. 이 무게를 안다면 지금이 가벼울 수 없다. 지금 하는 말, 지금 보는 얼굴, 지금 잡는 손. 이것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다. 그래서 지금이 무겁다. 그런데 이 무게는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의미의 무게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다. 헤라클레이토스에게는 이런 말도 전해진다. 나는 나 자신을 탐구했다. 짧은 말이지만 깊다. 자기 안에서도 강물이 흐른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다. 나를 탐구한다는 것은 그 흐름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사람의 최후도 전해지는데 기이하다. 수종병에 걸려 의사를 찾아갔다. 수수께끼로 물었다. 비 온 뒤에 가뭄을 만들 수 있는가? 의사가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자기 방식대로 치료를 시도했다가 60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전설일 가능성이 크다. 그의 철학을 패러디한 이야기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어둠 속에서 흐름을 보았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런데 흐르는 것이 시간이라면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과거로 흘러가기 전에 이 순간, 미래에서 막 도착한 이 순간, 이 순간은 머무르는가, 흘러가는가? 만약 지금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지금이 곧 전부라면, 60대의 나는 30대가 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당연히 30대가 늙어서 60대가 된 것 아닌가.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30대의 나, 아이가 초등학생이었고 직장에서 과장이었고 부모님이 건강하셨다. 그것이 30대라는 시간의 전부였다. 30대의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완결이었다. 40대를 향해 가는 중간이 아니었다. 아이와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고 이야기를 나눈 그 저녁. 그것은 40대의 전 단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온전한 시간이었다. 60대의 나, 아이가 독립했고 직장에서 퇴직했고 부모님이 안 계신다. 이것이 60대라는 시간의 전부다. 30대의 연장이 아니다. 30대 위에 30년이 쌓인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을 깊이 밀어붙인 사람은 13세기 일본의 승려 도겐이다. 1200년 교토에서 태어났다. 귀족 가문이었지만 일찍 부모를 잃었다. 2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7세 무렵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임종에 출가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13세에 히에이산에서 출가했다. 그리고 하나의 의문에 사로잡혔다. 인간에게는 본래 깨달음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미 깨달음이 있다면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
이 의문을 안고 23세에 중국으로 건너갔다. 돌아온 뒤 정법안장이라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다. 그중 유시라는 글이 있다. 1240년 초겨울에 썼다. 유시, 있는 것이 곧 시간이다 라는 뜻이다. 원래 일본어에서 아루토키는 어떤 때라는 평범한 말이다. 도계는 이 평범한 말을 뒤집었다. 어떤 때가 아니라 있음이 곧 때라고 읽은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풀어보자. 우리는 보통 시간을 강물처럼 생각한다.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 나는 그 강물 위에 떠 있다. 과거가 뒤로 밀려가고 미래가 앞에서 다가온다. 나는 강물 위의 배다. 시간이 나를 실어 나른다. 도계는 이 그림을 거부했다. 시간은 나를 실어 나르는 강물이 아니다. 시간이 곧 나다. 내가 곧 시간이다. 분리할 수 없다. 유시편에 이런 대목이 있다.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넌 그때에 당신은 거기 있었다. 시간은 당신과 분리되지 않는다. 당신이 있으므로 시간은 떠나지 않는다. 산을 오른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의 유시다. 젊을 때 산을 올랐다. 그 산은 지금도 거기 있다. 그런데 그때의 나는 어디에 있는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때는 지나갔다. 나는 산을 떠났다. 이제 나는 여기 있고 산은 저기 있다. 산과 나 사이에 30년이 있다. 도계는 말한다. 아니다. 그때 산을 오른 시간은 지나간 것이 아니다. 그 시간은 그 시간의 자리에 있다. 지금의 시간은 지금의 자리에 있다. 둘 사이에 흘러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도겐이 다른 글에서 쓴 비유를 잠깐 빌려오자. 장작과 재, 장작이 타면 재가 된다. 우리는 보통 장작이 재로 변했다고 말한다. 장작에서 재로 시간이 흘렀다고. 도겐은 이렇게 말한다. 장작은 장작의 자리에 있다. 재는 재의 자리에 있다. 장작이 재로 변한 것이 아니다. 장작은 장작이고 재는 재다. 각각이 자기 시간의 전부다. 봄이 여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도계는 말했다. 봄은 봄이고 여름은 여름이다. 봄이 여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봄은 봄의 시간을 살고 여름은 여름의 시간을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다. 젊었을 때가 좋았다. 이 말을 자주 한다.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다. 지금은 좋지 않다. 좋은 시간은 이미 지나갔다. 남은 것은 열등한 시간이다. 도겐이라면 이렇게 물을 것이다. 30대의 시간이 60대의 시간보다 나은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을 걷는 시간. 이슬이 맺힌 풀잎을 본다. 새 소리를 듣는다. 30대에는 이런 것을 볼 여유가 없었다. 출근 시간에 쫓기고 아이 밥 챙기고 지하철에 뛰어올랐다. 공원이 있는지도 몰랐다. 60대의 아침 산책은 30대의 출근길보다 열등한가? 손주와 앉아서 그림책을 읽는 시간. 무릎 위에 올라온 작은 몸의 무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는 아이. 30대에 자기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빨리 읽고 재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60대는 다르다. 빨리 끝낼 이유가 없다. 한 장에 머물 수 있다. 이 시간이 야근하며 보고서 쓰던 30대의 밤보다 못한 시간인가? 남은 시간이 적다. 이 말도 자주 한다. 이 말에는 전제가 있다. 시간은 정해진 양이 있고 쓸수록 줄어든다는 전제. 모래시계처럼 위의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면 끝이라는 전제. 이 전제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다. 남은 시간 안에 뭘 해야 한다.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하기엔 늦었다. 시간이 없다. 이 말들이 지금을 잡아먹는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현재를 점령한다. 도계는 이 전제를 뒤집는다. 지금의 시간은 줄어든 시간이 아니다. 지금의 시간이 전부다. 전부인 것에 적고 많음이 없다. 한 잔의 차에 바다가 들어있듯이 지금 이 순간에
시간의 전부가 들어있다. 여기서 구체적인 장면 하나를 떠올려보자. 병실에서 배우자의 손을 잡고 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계가 간다. 째깍째깍. 이 시간은 길다. 끔찍하게 길다. 1분이 1시간 같다. 이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열등한가? 사무실에서 회의하던 시간보다 가치가 적은가? 해외여행을 하던 시간보다 의미가 없는가? 도겐이라면 말할 것이다. 이 시간은 이 시간의 전부다.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하는 순간 지금을 놓친다. 지금 잡고 있는 이 손, 이 손의 온기, 이것이 지금이다. 이것이 전부다. 은퇴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이런 목록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여행, 취미, 운동, 공부. 목록이 길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면 목록을 꺼내보지 않는다.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이것은 30년간 나중에를 살아왔기 때문이다. 나중에 하겠다. 퇴직하면 하겠다. 미래에 시간을 맡겨놓고 살았다. 지금을 살지 않았다. 나중에는 없다. 도겐의 유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나중에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지금뿐이다.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지금 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이것이 압박인가 해방인가? 처음에는 압박처럼 느껴진다. 지금 해야 한다니.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면 해방이다. 나중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남은 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10년이 남았든 30년이 남았든 있는 것은 지금뿐이니까. 도겐은 다른 글에서 이렇게 썼다. 자기를 배우는 것은 자기를 잊는 것이다. 자기를 잊는다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시간이 남았다. 나는 이것을 해야 한다. 는 규정을 내려놓는 것이다. 규정을 내려놓으면 지금이 보인다. 지금이 보이면 시간 전체가 보인다. 지금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아침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본다. 7시. 오늘 뭘 하지? 이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지금이 사라진다.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하니까 점심에 뭘 먹지? 오후에 병원을 가야 하나? 저녁에 아이한테 전화해야지. 아침인데 이미 저녁을 살고 있다.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 도겐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눈을 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천장이 보인다. 이불의 감촉이 느껴진다. 창문 너머로 빛이 들어온다. 이것이 지금이다. 이 지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도겐에게는 관념이 아니라 수행이었다. 앉는다. 숨을 쉰다. 지금 여기에 있는다. 이것이 쉬운가? 쉽지 않다. 마음은 항상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간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생각이 꼬리를 문다. 그때 그렇게 할 걸.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이 생각의 흐름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아, 내가 지금 과거를 돌아보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지금이다. 60대에 새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도겐이라면 말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을 제대로 느끼는 것.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아는 것. 배우자가 말할 때 그 목소리를 진짜로 듣는 것. 이것이 새로운 것이다. 60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시간의 전부다. 그런데 지금이 전부라는 말에는 날카로운 뒷면이 있다. 지금이 전부라면 지금을 붙잡을 수 있는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지나간 것 아닌가? 시간이 곧 나라면 나를 잡을 수 있는가? 앞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물었다. 과거는 없고 미래는 없고 현재는 머무르지 않는다. 베르그소는 말했다. 시간은 흐름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다. 같은 시간은 없다. 도게는 말했다.
지금이 전부다. 그런데 그 전부를 잡으려 하면 어떻게 되는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는가? 손을 꽉 쥐어보라. 주먹 안에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힘만 들어가 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되도록 쥐어도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시간도 그렇다. 쥐려 하면 빠져나간다. 아이가 어릴 때 사진을 많이 찍었다. 돌잔치, 운동회, 졸업식. 이 순간을 남겨야 해. 셔터를 눌렀다. 동영상을 찍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순간은 이미 그 순간이 아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이미 지나갔다. 사진은 시간을 붙잡은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간 흔적을 남긴 것이다. 발자국은 발이 아니다. 발자국을 아무리 모아도 걸음을 되살릴 수 없다.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진 속 부모님의 웃음. 그 사진을 찍을 때는 그것이 마지막인 줄 몰랐다. 알았다면 더 오래 붙잡고 있었을까? 그런데 붙잡았다 해도 그 더 오래의 끝에서 똑같은 후회를 했을 것이다. 시간은 원래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니까. 한 시간을 더 함께 해도, 하루를 더 함께 해도, 1년을 더 함께 해도 끝에서는 같은 말을 한다. 더 있을걸. 이 더는 끝이 없다. 아무리 더해도 충분하지 않다. 이것이 시간을 붙잡으려는 마음의 본질이다. 충분해지는 순간이 없다. 항상 모자란다. 항상 아쉽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까. 이 불가능성을 정면으로 본 사람이 있다. 나가르주나, 약 2세기경 남인도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생물년이 정확하지 않다. 약 150년에서 250년 사이로 추정된다.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나 불교로 출가했다. 대승불교의 중관학파를 세운 사람이다. 그가 쓴 중론은 불교 철학 전체의 토대가 되었다. 450개의 짧은 시구로 이루어진 이 책은 한마디로 이것을 말한다. 우리가 실체라고 믿는 것에 실체가 없다. 이 사람에 대해 길게 말할 것은 없다. 전기의 대부분이 전설이다. 바다민나가 왕국에서 경전을 가져왔다는 이야기, 철을 금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 탄생 때 점성가가 7일밖에 못 산다고 공양을 올리면 7년까지는 살 수 있다고 예언했다는 이야기. 중요한 것은 전설이 아니라 그가 남긴 논증이다. 중론 19장은 시간을 다룬다. 나가르주나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 뒤 하나씩 해체한다. 현재와 미래가 과거에 의존한다고 해보자. 지금은 어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고, 내일은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다. 그렇다면 현재와 미래는 과거 안에 이미 있어야 한다. 과거 속에 현재가 들어있다? 말이 안 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그 안에 현재가 있다면 현재도 이미 지나간 것이 되어버린다. 반대로 현재와 미래가 과거에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과거에 의존할 수 있겠는가? 의존할 대상이 없다. 연결고리가 없다. 의존하든 의존하지 않든 현재와 미래가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논리를 과거와 미래에도 현재와 과거에도 적용한다. 세계를 어떻게 조합해도 모순이 나온다. 나가르주나의 결론. 멈춰있는 시간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간이 잡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려지겠는가? 실체가 없다면 시간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이 말이 처음에는 허무하게 들릴 수 있다. 시간이 없다니. 분명히 시계는 가고 있고 내 주름은 늘어나고 있고 계절은 바뀌고 있는데 나가르주나가 시간이 없다고 말한 것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시간의 독립적이고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뜻이다. 시간은 다른 것에 의존해서만 존재한다.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의미를 갖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의미를 갖는다. 홀로 서는 시간은 없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공이라 한다. 비어 있다. 비어 있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컵을 생각해보자. 컵이 비어 있어야 차를 따를 수 있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넣을 수 없다. 비어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 방도 마찬가지다. 방이 비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다. 물건으로 가득 찬 방에는 들어갈 수 없다. 문틀에 줄을 그을 수 있었던 것도 방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비어 있는 공간에 아이가 서고 연필이 되어지고 숫자가 적혔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 비어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고 사랑이 깊어지고 계절이 바뀌는 것이다. 여기서 앞의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려 보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이 마음 안에 있다고 했다. 나가르주나의 눈으로 보면 그 마음에도 고유한 실체가 없다. 마음은 기억과 주시와 기대의 흐름일 뿐이다. 흐름의 주인이 없다. 베르그소는 시계의 시간과 마음의 시간이 다르다고 했다. 나가르주나의 눈으로 보면 둘 다 실체가 없다. 시계의 시간도 공이고 마음의 시간도 공이다. 구분 자체가 의미 없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흐른다고 했다. 나가르주나의 눈으로 보면 흐르는 것에도 고유한 본질이 없다. 흐름이라는 것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도계는 지금이 전부라고 했다. 나가르주나의 눈으로 보면 그 전부라는 개념마저 비어 있다. 전부에 매달리면 그것도 집착이 된다. 나가르주나는 모든 것을 해체한다. 시간도 마음도 흐름도 지금도 전부 비어 있다. 그런데 해체한 뒤에 남는 것이 있다. 자유다. 이것을 우리 삶에 가져와 보자. 남은 시간이 10년밖에 안 된다. 이 생각이 조급하게 만든다. 뭔가 해야 할 것 같다. 시간을 붙잡아야 할 것 같다. 알차게 써야 할 것 같다. 이 조급함이 고통이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조급함을 만든다. 나가르주나의 눈으로 보면 붙잡을 시간이 처음부터 없다. 10년이라는 것은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10년을 한꺼번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나가르주나라면 묻는다. 그 과거는 어디에 있는가? 기억 속에 있다. 기억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과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존재하는 것이다. 없는 것을 그리워하면 있는 것을 놓친다. 시간을 낭비했다. 이것도 같다. 낭비할 시간이 원래 없었다. 있었던 것은 그때의 삶이었다. 그때 그렇게 살았다. 그것이 전부다. 지금에서 보면 아쉬울 수 있다. 그런데 아쉬움은 지금의 감정이지 과거의 사실이 아니다. 죽음이 두렵다. 이것도 같은 구조다. 죽음이라는 미래를 지금 걱정하고 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을 갈아먹고 있다. 나가르주나라면 묻는다. 미래가 있는가? 미래는 아직 없다. 없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 화상을 입는다. 놓으면 고통이 끝난다. 시간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이 시간은 내 것이다. 이 시간을 잃으면 안 된다.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움켜쥐 고통을 만든다. 놓아보라. 시간을 움켜쥐지 않으면 시간이 사라지는가? 아니다. 오히려 보이기 시작한다. 째깍째깍하는 그 소리가 위협이 아니라 리듬으로 들리기 시작한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울리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한다. 나가르주나의 가장 유명한 말이 있다. 중론 24장 18절. 연기하여 일어난 것,
그것을 공이라 설명한다. 그것은 의존적 명칭이며 그것이 곧 중도이다. 시간은 다른 것에 의존해서 일어난다. 비어있다. 비어있기 때문에 자유롭다. 이것이 중도다. 시간은 있다도 아니고 시간은 없다도 아니다. 시간은 비어있으면서 일어난다. 일어난다. 비어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같은 논리로 윤회와 열반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나가르주나는 말했다. 고통의 세계와 해방의 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간에 갇힌 삶과 시간에서 자유로운 삶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시간이다. 움켜쥐면 감옥이고 놓으면 열린 하늘이다. 앞에서 도겐이 지금이 전부라고 했다. 나가르주나는 한 발 더 나아간다. 그 전부마저 붙잡지 말라고, 전부라는 생각에조차 매달리지 말라고. 놓으면 된다. 놓으면 시간이 적이 아니라 바탕이 된다. 비어있는 바탕. 그 위에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바탕.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보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다. 시간은 마음 안에 있다. 기억과 주시와 기대로. 베르그소는 말했다. 시계의 시간과 마음의 시간은 다르다. 마음의 시간은 새로움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든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다. 같은 시간은 없다. 흐르기 때문에 존재한다. 도겐은 말했다. 시간은 나와 분리되지 않는다. 지금이 전부다. 나가르주나는 말했다. 그 전부마저 붙잡지 말라. 비어있다. 비어있으니 자유롭다. 모른다. 다르게 흐른다. 같지 않다. 지금뿐이다. 비어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여정이다. 모르니까 물어보고, 물어보니까 다르게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발견하니까 같은 것이 없음을 알고, 같은 것이 없으니 지금에 머물고, 지금에 머물면서 붙잡지 않으면 비어있음을 안다. 비어있으니 자유롭다. 5개의 이야기를 들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말한다. 시간이 뭔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라. 모르는 순간 진짜 질문이 시작된다. 시간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 기억, 주시, 기대. 이 3가지가 마음 안에서 동시에 돌아간다. 기억이 풍부하면 시간도 풍부하다. 기억이 비면 시간도 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말한다. 시계의 시간과 마음의 시간은 다르다. 시계는 균질하지만 마음은 불균질하다. 새로운 것 앞에서 시간은 느려지고 익숙한 것 앞에서 시간은 빨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른 것은 새로움이 줄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시간이 느려진다. 세 번째 이야기는 말한다. 같은 시간은 없다. 강물이 흐르듯 시간이 흐른다. 흐르기 때문에 존재한다. 멈추면 썩는다. 변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동창회의 빈자리도 배우자의 흰 머리도 내 주름도 강물이다. 흘러온 증거다. 네 번째 이야기는 말한다. 시간은 나와 분리되지 않는다. 지금이 전부다. 30대의 시간도 전부였고 60대의 시간도 전부다. 줄어든 것이 아니다. 열등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시간 전체가 들어있다. 비교하지 말라. 5번째 이야기는 말한다. 그 전부마저 붙잡지 말라. 시간은 비어있다. 비어있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고정되지 않았기에 자유롭다. 비어있는 컵에만 차를 따를 수 있다. 비어있는 시간에만 새로운 것이 일어날 수 있다. 이 5개의 답은 서로 모순된다. 시간이 마음 안에 있다는 말 위에 마음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는 말이 쌓이고 그 위에 같은 시간은 없다는 말이 쌓이고 그 위에 지금이 전부라는 말이 쌓이고 그 위에 전부마저 놓으라는 말이 쌓인다. 앞에 답 위에 뒤에 답이 세워지고 흔들고 허물고 다시 짓는다. 정답이 없다. 그런데 정답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시간다운 답일 수 있다. 시간은 정답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정답을 찾는 동안에도 째깍째깍은 멈추지 않으니까. 기계에게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계는 시간을 세지만 시간을 모른다. 동물에게도 이 질문은 없다. 개는 1년이 빠르다고 탄식하지 않는다. 이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 이 질문에 괴로워한다는 것, 째깍째깍을 들으면서 자기 안에 무엇인가가 흔들린다는 것, 이것이 인간이 인간인 이유일 수 있다. 처음에 문틀 이야기를 했다. 이사를 앞두고 아이 방에 들어갔다. 문틀에 연필로 그어놓은 줄 110에서 165까지 55cm에 10년이 들어있었다. 그 줄을 보면서 벌써라고 했다. 이제 다시 그 문틀 앞에 서보자. 이 줄은 이제 다르게 보이지 않는가? 이 줄은 시간을 붙잡으려 한 흔적이었다. 매년 키를 재고 숫자를 적은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남기겠다는 시도였다. 그런데 줄은 시간을 붙잡았는가? 아니다. 줄은 남았지만 시간은 갔다. 아이는 자라서 떠났다. 나가르주나의 말대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줄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줄은 그때 거기에 있었다는 증거다. 아이의 머리 위에 연필을 대고 숫자를 적고 웃었던 그 순간이 있었다는 증거다. 시간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 있었다는 증거다. 도겐의 말대로 그때의 시간은 그때의 전부였다. 이 줄에는 시간을 재려는 마음도 담겨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기억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줄을 보는 이 순간 아이의 어린 시절 전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운동장을 뛰던 아이, 자전거를 배우던 아이, 문틀에 기대 서 있던 아이, 전부 지금 여기에 기억이라는 형태로. 이 줄에는 흐름도 담겨 있다. 110에서 165까지 아이가 자랐다. 멈추지 않았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말대로 흐르기 때문에 살아 있었다. 멈추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 줄에는 베르그손의 실뭉치도 담겨 있다. 매년 새 줄이 추가될 때마다 이전의 줄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전부 남아 있다. 2001년에 112에 2003년에 118이 쌓이고 그 위에 2005년에 130이 쌓인다. 마음의 시간처럼 아래의 것이 위의 것을 바치고 있다. 이사하면서 문틀의 줄은 놓고 왔다. 집과 함께 남겨두었다. 줄은 거기 있지만 그 줄이 기록한 시간은 여기 있다. 당신 안에 있다. 기억으로 새 집에 시계를 걸었다. 30년 된 시계다. 건전지를 갈았다. 째깍째깍. 같은 소리다. 그런데 다르게 들린다. 30년 전에는 그냥 시계 소리였다. 들리지도 않았다. 바빴으니까. 지금은 들린다. 들리니까 안다. 이 소리가 무엇인지.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 앞에서 고백했다. 베르그손은 시간 앞에서 귀 기울였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시간 앞에서 강물에 들어갔다. 도게는 시간 앞에서 앉았다. 나가르주나는 시간 앞에서 손을 폈다. 우리는 이 5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시간 안에서 살아왔다. 기억이 쌓이고 새로움이 닳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몸이 변하고 그래도 아침마다 눈을 떴다. 문틀에 줄을 긋고 사진을 찍고 일기를 쓰고 명절을 보냈다. 이미 그 모든 것을 해온 사람들이다. 다만 그것을 시간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다.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뜰 것이다. 시계가 째깍째깍 할 것이다. 그 소리를 들으며 물어보시라. 이 소리가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해도 괜찮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대답하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귀 기울이는 것이다. 째깍째깍. 이 소리는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다. 지금 여기 당신이 살아있다는 소리다. 그리고 새벽에 줄을 그을 수 있다. 오늘 날짜와 함께
아이의 키가 아니라 당신의 오늘이다. 이 줄은 시간을 붙잡으려는 시도가 아니다. 시간 안에 있었다는 서명이다. 째깍째깍. 이 소리가 두렵지 않기를. 그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